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끝장 뉴스입니다. 매일 오후 4시 50분마다 끝장 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론조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위클리 민심, 정치인 생톡, 정치하는 언니들까지 3가지 코너로 진행이 되니까요. 1시간 반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에 나타난 숫자의 민심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끝장 뉴스도 그렇고 뉴스토마토 처음이시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대법원 집회 현장에 저희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아닌가요? 네, 집회 현장 연결은 그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위클리 민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무선 ARS 방식으로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떤 후보, 범보수 진영에서 어느 후보가 나와도 대선 4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자막으로 아마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갈 텐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이미 후보가 확정이 됐고 예. 지금 이 조사, 지난달 28일, 29일 조사할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을 때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이렇게 다자 결합 시뮬레이션을 네. 해본 거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만 예. 한덕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29일 뉴스토마토, 미디어 토마토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가상 대결을 해봐도 50%를 살짝 넘거나 50%에 육박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로 지지율이 크게 나왔죠. 뭐 네. 압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다자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렇게 네. 3명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혼자 50%를 넘었다는 것은 예. 몇 명이 나오든지 간에 1대1 양자 구도도 아니고 3대 3명이 나온 다자 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거나 49%를 여유 있게 넘기는 것은 네. 압도적인 지지라는 것을 예. 알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은 저희가 화면에는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이낙연, 네. 이준석을 다 했을 때도 이낙연 후보까지를 넣어도 네.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 네,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3명의 합이 50%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계엄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엄 내란에 대한 충격과 그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 분위기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네.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의무사항이라서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3%로 집계됐으며 본 조사의 가중 배율 은 0.91에서 1.10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치 성향 문항을 적극적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적극적 진보로 나눠서 보수층과 진보층을 보다 세분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만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포함됐을 때는 어떻게 여론 추이가 변화가 됐을 것이냐인데 네.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변화가 될 걸로 보고 계세요? 예, 5월 1일 날 여러 가지 네. 정치적 사건이 있었죠. 저는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계엄 이후로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이런 예.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는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오후에 그런 일들이 막 터지고 나서 아직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진행 중일 겁니다. 공표된 건 없기 때문에 궁금들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네. 그다음에 양측의 공고한 지지층의 결집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분들도 계엄과 내란에 대한 규탄 그리고 비판 분위기는 훨씬 높았다. 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일테면 계엄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는 퍼센테이지보다 중도층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숫자가 늘 높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 역시 중도층에서 더 높았어요. 네. 이건 특정 조사만 검증할 게 아니고 지난 넉 달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일관되게 중도층에 계신 분들 나는 정치적으로 중도다라고 답한 분들에게서 정권교체 여론이나 계엄에 대한 규탄이 항상 높아왔고 그게 기본적으로 변화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에 의한 파기환송심 때문에 중도 쪽에 계신 분 또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데 지지 강도가 조금 약하다 싶은 분들은 약간의 고민이거나 소수의 이탈 정도는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집 또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예. 약간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번 대선의 성격 자체가 내란에 대한 심판, 네.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하다기보다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 상대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네.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쪽은 친윤이잖아요. 친윤 세력이면 내란의 세력을 그대로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중도층에서 표를 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국민의힘이 일단 계엄 이후로 예. 탄핵 그리고 탄핵 이후까지도 공식적인 사과라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과나 예. 계엄 및 내란과 확실한 선을 긋고 절연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제명시키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가시적 조치가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특히 김문수 후보는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한 적도 있고 네. 장관으로 재직 중에도 역사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강성 발언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네.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던 후보들 중에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반감, 민주개혁을 희구하는 분들에게서는 반감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글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최종 후보가 될지 네. 또 된다고 해도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변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닐까 예. 진정성이 의심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저도 오늘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가장 윤석열 계엄 측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그렇죠. 뽑을 만큼 아직도 보수권 지지자들의 정서나 정치적 결이 저렇단 말인가 그런 점은 일단 팩트로 인정은 하되 좀 답답한 점도 있죠. 예, 여전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3.6%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38.8%로 약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28일에서 29일 조사됐기 때문에 약간의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4월 셋째 주에는 국힘 지지율이 32%였는데 4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한 두 주일 정도 후에는 36.8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38.8이요. 예, 38.8입니다. 6%포인트 조금 넘게 올랐는데 이건 언론 노출도도 좀 많았을 것이고 기사가 아무래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몇 가지 장면들에 대한 쇼츠 같은 것도 좀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됐으니까 네. 아무래도 눈에는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점프업 했다가 다시 예. 또 내려가는 속성이 어디나 있습니다. 미국이건 네네. 우리건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다 그렇고 다만 아직도 30%는 좀 넘기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유념하게 봐야 할 팩트 중에는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또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설문조사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주 연속 40%를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사실 30%대 박스권에서 갇혀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추이로만 보면 박스권을 벗어났다. 일부 조사에서는 또 이제 그 4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도 보였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박스권 탈출이라는 표현에 100% 동의합니다. NBS라고 하죠. 이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예. 언론사 의뢰 없이 자기들끼리 돈 내서 자기들끼리 문항 만들어서 하거든요. 예. 쭉 해오고 있는데 어디 거든 그 하나만 추이를 봐야지 이 수치와 다른 곳의 수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고요. 물론 네. 그렇게 하실 시청자분들 안 계시겠지만 NBS 조사 몇 년 동안 해놓은 거 있는데 쭉 보면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긴 건 이번 조사가 처음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7% 전후를 쭉 있어 왔죠. 그러니까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권에서도 저게 이재명의 한계다. 예, 저 예. 천장을 못 뚫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고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그런가 하는 분도 일부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엄 내란을 결정적으로 삼아서 여론이 많이 요동을 쳤고 계엄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민주당의 스탠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기간 중에 또 국힘의 구태의원 보다 더 심각했죠. 내란에 네. 대해서 어정쩡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물론 보수도 결집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죠. 지지율이 2주 연속 4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해 보였던 37% 천장을 일단 뚫고 상향 돌파했다.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상승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점차 이제 대선일이 다가오니까 아직 선택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았다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없다, 모른다, 무응답 이런 데는 응답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어요. 계속 줄어들죠. 그건 예. 투표일이 가까워 올수록 항상 그 중도 또는 무응답 아직 네. 정하지 못한 분들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 선거는 매우 일정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딱 한 달 남았군요. 6월 3일이 투표일이니까. 예.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법 파기 환송심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리되면서 가닥이 딱 잡히고 선거 구도가 정해질수록 그것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지 강도가 확고한 이른바 열성 지지층들의 결집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네. 중도층에서 이제 해체 모여가 진행이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 국면에서의 중도층에 계신 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명백했다. 평소에 정당 지지는 잘 표명하지 않더라도 반계엄, 그다음에 정권 교체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위에 있어 왔다. 이건 팩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쪽 진영의 결집은 이미 이루어졌다. 중도층 민심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한덕수와의 범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5월 1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많았던 바로 그 직전에 실시됐던 미디어 토마토 아까 화면 나왔지만 거기서 보면 이재명 50.5, 한덕수 33.9, 이낙연 4.3, 이준석 4.1 이렇게 집계가 됐었어요. 네. 물론 이것은 5월 1일 직전에 조사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직 공표된 건 없습니다만 그리고 NBS 거 한번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42% 그리고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이준석 2, 그 외 사람 10% 이렇게 나왔는데 한동훈 뭐 이미 이제 탈락됐으니까 후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직접적으로
준거할 자료로 삼기는 뭐합니다만 네. 이번 주 연휴 끝나고서 많이 나올 것들을 보면은 일단 5월 1일 정치적으로 큰 일이 있었던 이후에 여론의 가르마는 좀 큰 것은 탈 수 있겠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있고 주력 부대는 이미 결집이 된 상태여서 큰 대세의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히려 결집의 강도가 어느 쪽이 더 강한가 하는 건데 SNS를 보면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이제 집회도 지금 열리고 있다 그러죠. 뭐 네. 물론 보수 쪽에서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반발의 강도와 비판의 강도, 세기 이런 것들은 민주개혁 진영에서도 굉장히 세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 범보수 측은 일단 단일화를 빅텐트를 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는 조국 혁신당은 일단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입장을 결정을 한 것 같고 조국 대표도 전 대표도 민주당 후보를 혁신당 후보라 생각해달라 이렇게 옥중서신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랬죠. 그건 꽤 전 얘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민주개혁 진영을 하나의 강력한 후보로 몰아서 지지를 강하게 가자라고는 그때 약 1개월 전쯤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였는데 5월 1일 날 파기환송 이후로 대법원이건 파기환송심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서울고등법원이건 간에 좀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만에 하나 예. 정말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나 경우의 수 중에 정말로 만에 하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후보 등록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후보 등록이 끝나버리면 추가로 후보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5월 11일이 지금 후보 등록일이지 않습니까? 10일, 11일.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염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비상수단 또는 플랜 B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국 혁신당 등 범민주 진영의 일각에서 후보를 뭔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만사부려 튼튼 또는 만일에 하나 뭐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두 당 그리고 각자들 논의해서 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너무나 황당한 일을 가끔 겪어왔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었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파기환송심도 좀 많은 다중의 예상과는 조금 빗나간 점이 있고 하니까 정말로 파기환송심 끝에 출마 자격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민주개혁 진영, 민주당의 후보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가능성으로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고 충분히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이거는 즉흥적으로만 할 것은 아니고 긴밀한 전략을 세우고 논의 끝에 질서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친 이재명 세력 쪽에서는 굉장히 단일 결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미 결집은 이루어졌죠. 네, 근데 더 단단하게 좀 이제 대선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더욱 더 이재명 후보를 좀 후보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좀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제가 아까 연휴 끝 부분에 나오게 될 며칠 있다가 보도가 될 여론이 이 5월 1일 사태, 예. 사태란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네. 같은데 그것의 첫 가르마를 타는데 매우 중요한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듯이 강력한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주 많은 활발한 의견 소통이 오가고 집회도 또 열리고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사불이어튼튼이란 말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 대신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플러스 우상향 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확인이 되면 여러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다수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받는 간접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매우 봅니다.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제 김문수 국힘 후보가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덕수하고의 그 단일화도 되게 중요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럴 텐데. 네, 다음 주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을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쪽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 그때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좋은 건 후보 등록 전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게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시한이라는 게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뭐 항상 우리 단일화하면 떠오르는 몇몇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화라는 것은 심플하게 흔쾌하게 빠를수록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단일화 말만 나온지 지지부진하다가 룰 가지고 다투고 뭐 2번으로 하냐 3번으로 하느냐 뭐 소수점은 어떻게 하느냐 콜백을 몇 번 하느냐 뭐를 몇 % 하느냐 그러면 피로도가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아니고 계엄 때문에 이루어지는 긴급 비상 조기 대선이란 말이에요. 내란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극복하고 넘어가고 정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띈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치학에서는 중대 선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께서 다 깨닫고 계십니다. 이미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번 겪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때 민주의식이 대단히 많이 고취 한 단계 성취를 했고 그때 학습 효과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대단히 현명하지요. 우리 국민들 국난에 임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정치의 잔 기술 이런 거 크게 통할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번 대선이 갖는 시대성, 역사성은 명확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크게 호되게 꾸지람을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에는 저는 큰 변화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31일 정도 남아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이 외에도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힘과 범보수 오늘 정해진 김문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이의 단일화가 제대로 되는지 정말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후보 대립 구도를 짜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거고요. 거기에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른바 반명 텐트로 모일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정서나 정치 개혁되어야 한다. 민주공화정 좀 더 확고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 계엄 넉 달 정치 국면입니다. 그런 것들에 반하는 말 실수, 돌발적 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숫자에 민심이 달렸다. 위클리 민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다시 황현실입니다. 자, 토요일 두 번째 시간은 정치인 생톡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토크하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대법원 집회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현 기자. 예.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에 항의하는 집회가 오후 4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곳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예. 이번 집회는 촛불행동의 김민훈 상임대표, 권호사 공동대표, 좌측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회민주당의 한찬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직 무대에서 주최 측 추산 인원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집회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집회 참여자들이 점유하는 차로가 점점 넓어지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회 규모는 좀 어떤가요? 예, 집회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찰에게 차로를 계속 넓히라고 요구할 정도로 넓어지는 중이고 아직 추산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수백에서 한 1,000단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파기환송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가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 발언들을 좀 짚어주시고요. 오늘 좀 주요 뉴스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습격을 모의한다 이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자격은 사실상 사실됐다고 했습니다. 권선도 원내대표도 지난 2일 민주당은 즉시 사법법 판단을 수용하고 이 후보는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서 자신에 대한 피습모의 제보가 잇따른다는 캠프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를 습격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어느 정도로 좀 위험성이 있는 건지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후보가 그 제보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이제 캠프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한 건데요. 예. 이제 어쨌든 이 후보는 이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또 지난해 그렇죠. 내란의 이제 비상계엄에서 체포조에 들어간 만큼 이런 제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제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눈인사만으로 마음을 나눠야 한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고맙다.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김문수로 정해졌습니다. 향후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활동을 다수당의 횡포로 주장하며 대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는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권영세 위원장은 이 후보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며 이미 전과 사범에 최근 대법원에서
전과 오범이 확정된 정치 무자격자 이재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선도 원내대표 역시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재명 세력이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이번 대선은 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힘과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2의 윤석열이다. 윤석열 아바타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신태현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는 정치인 생톡으로 넘어와서요. 네.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아직도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피습 모의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보면 예. 사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뭐 협박이라든지 뭐 공격하겠다 일종의 테러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뭐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접수가 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양당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정치 상황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우리가 거치면서 정치적인 증오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사회적인 갈등. 예.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국회에서도 상대방과 관련해가지고 상대 정당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교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증오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한 증오도 커지는 것 같고 예. 또 요즘은 또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유튜브라는 이 매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어떤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많은 어떤 유튜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이 사실 정말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없는 사실도 과장하고 일종의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증오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 예. 이런 증오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주체를 못해서 이제 실행을 옮기려고 하는 듯한 이런 어떤 테러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루트로 어떻게 받았고 어떤 모의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또 경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경호를 늘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그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면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네. 이 경호 체계라는 것이 경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예. 보통 뭐 갑을병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갑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이제 대한민국의 4명의 주요 인사에게 의뢰급으로 이제 경호를 배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국무총리, 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이 4분인데 네. 여기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을 대선이 되면 추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한 30명 정도의 경호 인력이 이제 경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팔을 뻗는 위치 안에서 경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제 경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호 인력들이 또 경호 대상자의 자택 인근에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경호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안전해졌다라고는 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손에 뻗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네.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위에서 뭐 어떤 살상 어떤 가루를 뭐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본인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제 방탄조끼도 예. 입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대인 접촉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인력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뭐 한 100명 정도가 쏙 밀려 들어오면은 이게 그렇죠. 인간의 물리력을 막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쉽지만 이번 대선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는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경기 북부 또 강원도 구석구석을 직접 다니시면서 지지자분들하고 이제 교감하는 모습이 사실 저는 참 보기 좋았고 네. 저희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계속해서 나갔지만 지지자분들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일단 대선 때 이 선거운동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선거운동인데 이런 테러 영향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다. 또 시민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이런 건 정말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과거에서 뭐 국회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봤지만 예. 상대 정당에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인은 저를 자기 지지자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녕하세요라고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같이 담소를 짧게라도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누그러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교고지라든지 어떤 험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계신 우리의 유권자가 우리의 지지자가 아닌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줬을 때 네. 그들에게 눈길 한 번을 줬을 때 포옹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내리지만 그들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녹아들이고 이게 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난해 1월에도 부산에서 칼 테러를 받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네. 갔었고 지난 3월에는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테러를 하려고 한다,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피스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좀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인에 대한 테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했을 때 평소에 어떤 폭행이라든지 폭력 사태, 특수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처벌 수위를 훨씬 높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충 해도 뭐 얼마나 큰일 벌어지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에서 사실 시작되는 거지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이것을 제도를 어떤 관용 없이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좀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에게 어떤 그런 모욕적이라거나 어떤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 좀 말들을 삼가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죠. 지금 선동하면 안 수위가 되지 너무 않습니까? 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선거에서 몰려있기 때문에 수세에 몰려있고 어떤 불법적인 비상 계엄 이후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수사하다 안 되니까 백현동 수사하다 안 되니까 성남FC 수사하다 안 되니까 뭐 대북선거 이런 식으로 악마화시키는데 이런 정치권 행태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사실 이제 저렇게 시민 접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페북에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악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 뭐 이제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전하기는 하셨는데, 자, 지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북부나 강원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경청 투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향후 일정이라든지 이제 경호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일정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단위로 쫙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아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렇죠. 오는구나 예, 하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에서도 그 지역 당과 도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서 예고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게릴라식 어떤 선거 일정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 네. 이거 전해드리기도 저는 참, 네. 일단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는 파기환송심 지연꼼수다. 네. 피스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그러면은 거짓말로 그러면은 이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 얼마 전에도 러시아제 권총 테러와 관련해 가지고도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했던 게 뭐냐면 야 너희들 테러가 있다면서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그럼 당신들도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본다고 하면 네. 경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시 경호를 강화하겠다라고 조치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신고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경찰이 뭐 언론 기사 보고 본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경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예. 아주 초등학교 어떤 3학년 수준의 질문인 그러게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그 국회에는 지금은 조금 법적으로 아마 좀 방지가 되어 있을 것 같지만 과거에는 경찰 정보과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 항상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 대표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체크해 왔어요. 네. 지금도 전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수시로 경호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예. 또 막상 우리가 상임위 행안위에서도 경찰청장 대리가 나와 가지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러시아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대법원 파기환송 뭐 그런 걸 네. 그런 것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에 대해서 약간 지식이 없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호도를 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5월 1일 날 결정이 나고 이게 뭐 LTE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고법에 내려가서 5월 15일 날 벌써 그 재판 일정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3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 암살쇼도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당의 후보도 암살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이런 피살이라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배현진 의원이 그 돌멩이 테러 당했을 때 네. 만약에 저희 민주당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좀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이제 서울 고법 재형사 7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있는 재형사 7부로 배당이 됐고요. 빛의 속도로 당일에 5월 15일 오후 2시에 첫 기일을 잡았어요. 이게 저는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의견을 내주시고 있는데 이제 대법이 6월 3일 대선 전에 이 공직선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간을 거슬러 가서 대법원이 그 5월 1일 날 그 파기환송을 내리기 전에 선고한다고 하길래 아 이게 사회적인 갈등을 없애는 차원에서 빨리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5월 1일 날 파기환송 그 결과를 제가 들어놓고 아 지금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법 쿠데타 세력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됐다는 이 자체,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아가는 자체로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월 15일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하면은 이게 뭐 5월 말 정도에 대선 시작 선거 투표일 바로 직전에 형량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100만 원이 넘느냐 100만 원이 안 되느냐를 두고 또 이재명 후보에게 흠집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예. 거고 그 이후에 6월 3일 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재명 후보 죽이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로 계속 흔들어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러한 선거 캠페인을
악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대법원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이 거기에 발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는 지금 좀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말이라든지 아마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주에 또 이 파기환송이 아마 영향이 지금 감안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어떤 주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재상고 결과까지도 저는 그 대통령 선거일 전에 저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통상적인 뭐 이례적인 상식적인. 이런 상식적인 네네.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대선 선거는 사실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 선택에 대법원 사법부가 침탈했다. 이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법조인들이 나란히 대법원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대법원이 헌재와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힘에 있어서 좀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조금 순진했던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관이라고 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꼽는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예. 헌법재판관들이 엄청 부각됐다는 거예요. 네네네. 뭐 평이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대법관들도 헌법재판소에 평의가 있다면 대법원에는 전원 합의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예.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법에 대해서 모든 걸 통할한다라는 것을 권위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귀엽게 봐준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지금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그게 1차적 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헌법 제84조를 가지고 또 흔들어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중간에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대비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과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어떤 기사가 있었고 예. 정말 문제적으로 지적된 게 뭐냐면 어제 법사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분도 대법관입니다. 네. 이분이 법사위에 나와서 7만 쪽에 관한 이 기록이 등사 그러니까 출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법원이라는 것이 뭐 1심에서 2심 넘어가고 2심에서 3심 넘어가면 그 전에 재판 기록을 다 출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당 당사자 피고가 가져가야 됩니다. 6만에서 7만 페이지였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12명의 재판관들 거 다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출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왜 출력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서면으로 이 종이로 본 게 아니라 전자문서로. 전자문서 예. 컴퓨터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컴퓨터로 봤다고 하면 요즘 웬만한 로그 기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예. 몇 날, 몇 시, 몇 분에 접속을 했고 예. 몇 시간 정도 머물렀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다면 3일 동안 7만 쪽을 봤다는 이 인간으로서는 한계에 달하는 이 일을 지금 12명의 대법관들이 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저는 사실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저는 지금 수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전원 합의체 내규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 세 번째는 국민의힘 조금 전에 확정이 된 최종 대선 후보 선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 토론을 하기 전에요. 김문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짧게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락 연설은 아니고 이제 확정되는 그 장면이군요. 네,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예상을 하셨나요, 부대변인님? 네, 저는 예상을 했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자들은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는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뭐라고 발악을 해봤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김문수가 사실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알려진 거는 정가 유법이라는 것밖에 알려진 게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의 차이를 내면서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거는 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가장 자연스럽게 해주고 가장 무기력하게 그 후보 자리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위장취업입니다. 왜 김문수 캠프에서 한덕수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마치 우리 민주당에게 악재인 것 같지만 예. 결과적으로 저희에게 득이 될 수가 있겠다. 예. 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자들 현역들이 희망을 좀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번 대선 망했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당권이라도 가져와야지. 예.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뭐 이거 좀 해보면 하겠는데 이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곧바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너도 한번 한덕수 너도 지금 지지율 많이 안 나오고 나도 네. 지금 지지율 우리 둘을 지지율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되니까 예. 우리 각자 도생하다가 나중에 이준석까지 3자 원샷으로 해가지고 좀 극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좀 해볼만하지 않겠니? 너도 한번 열심히 해봐. 예. 그렇게 되면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는 한덕수는 밖에서 피만 말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김문수 지지하고 끝낼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김문수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돕겠습니까? 네. 안 돕습니다. 그 사람 예, 예. 자기가 대통령 후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못 예. 받아들여요. 그리고 김문수 캠프와 한동훈 캠프 간의 감정적인 거리 큽니다. 네.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홍준표 탈당했습니다. 네. 정치인이 저는 탈당할 때 가족까지 같이 탈당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만큼 증오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빅 텐트는 빈 네. 텐트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일단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의 싸움이 찬탄과 반탄으로 짜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반탄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도와주기는 좀 면이 안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한덕수와의 단일 후보 그 과정도 네.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5월 3일이에요. 네. 그러면 5월 11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뭐 한 9일 10일 정도 남았는데 예. 자, 오늘부터 그 단일화 그 룰 싸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주 최소한 빨리 가도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원만하게 됐을 때 네네. 준비 과정도 거쳐야 되고 제가 과거에도 뭐 단일화 경선 뭐 준비도 해봤지만 어떤 게 있냐면 자 단일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당원만 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조사 할 것인가 그런데 김문수로서는 당원 넣자고 할 것이고 예. 한덕수로서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할 겁니다. 역선택 반지조항 빼고 하자고 할 예. 겁니다. 거기서 일단 흔들릴 것이고 경력은 3줄을 넣을 것인가 5줄을 넣을 것인가 엄청 치열할 때는요. 경력 한 줄을 10자로 제한할 것인가 15자까지 늘릴 것인가를 가지고도 싸우기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지루지난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판이 깨질 겁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지지율입니다. 네. 지금 끝장 뉴스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계엄까지도 실행한 내란 세력이 뭘 못할까 김초호 님이 남겨주셨고 윤건희가 구속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내란당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빨리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양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1,200여 분 정도가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예,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김문수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으니까 이 과정도 중요하고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누가 나와도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내란 세력에 대한 종식으로 시작을 해서 국민 통합으로 끝나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2월 3일부터 오늘날까지 비상계엄이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라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는 여론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한다와 탄핵에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은 그렇죠.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이게 예. 국민적인 많은 여론인 국민께서, 겁니다. 예. 중도층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중도층은 그 선거에서 무당층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지지 후보 있음과 지지 후보 없음과 모른다예요. 지지 후보 없음은 중도 보수입니다. 이들이 국민의힘의 불법 계엄은 때문에 이번에 너희들 지지해 줄 수가 없어. 하지만 민주당도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분들이 이번에 파기환송 때문에 또 희망을 갖고 조금 지지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지지율 하나를 가지려고 한덕수와 김문수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예. 갈등이 커질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 그렇죠. 때문에 예. 새로운 지지층이 또 생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으로 시작해서 국민 통합으로 끝나는 선거이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내란 생각합니다. 종식으로 시작해서 국민 통합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토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끝장 뉴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인데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입니다. 오늘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전혜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치하는 언니들, 이거 코너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고요. 사실 뭐 빛의 혁명 과정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K민주주의를 세워줄 때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치하는 언니들, 뭐 오빠들, 동생들, 삼촌들 다 나오자. 네. 특히 우리 정치하는 언니들 코너에서는 정말 유권자 입장에서 뉴스를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또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미묘하게 바라보는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또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정치하는 언니들에서 주요 이슈들 조목조목 세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5월 1일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란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대변인? 저는 이날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요. 이 판결 소식이 딱 정해지자마자 어떤 분이 책상을 잡고 휘청하셨어요. 야, 세상에 이런 나쁜 땡땡땡이라고 예. 하셨고, 일부 제가 만난 교수님들은 이거는 정말 사냥이다. 사냥 재판이다. 네. 사법부의 이재명 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선까지 한 33일 남은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으로써 노골적으로 사법부가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며칠 만에 6만 장이 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대법관들께서 다 보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뭔가 짜맞추기 한 것이라는 불신을 예. 사법부가 자초했다.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고 분노까지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좀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내고 있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 정치를 우리가 많이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올해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 뭔가 대법원이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뭐 조작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물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 가장 큰 주권인 투표권,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그 권한에 접근을 했다. 법의 옷을 입은 정치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특히 국민이 행사해야 할 선택권이 지금 한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이 또 법원이 선 간섭을 하고 있다. 먼저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그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6만 쪽에 달하는 분량을 이틀 동안 어떻게 다 읽었느냐,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무슨 AI 판사도 아니고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졸속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을 저는 전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건, 오죽하면은요 챗 GPT냐 대법관님들께서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자꾸 저희가 이런 말 하냐면 지금 그러면 대법관들께서 실제로 언제 이걸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 전자문서를 다 보셨는지 네. 로그 기록을 공개해 달라라는 네. 요구를 박은정 의원, 조교신의 박은정 의원도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해서 지금 그 서명 운동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포탈이나 이런데 오후 1시 기준으로 5천 명이 넘게 접속했다라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국민들이 대법원 관련해서 이렇게 막 서명운동을 하고 하지 않거든요. 네. 대법원은 지금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의아하고 분노해하고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세워주셔야 되는 곳이 바로 대법원 아닙니까? 근데 역으로 사법부에 대한 지금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6만에서 7만 페이지 되는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고, 원래 이제 내규에 의하면 재판연구관이 이제 보고서를 올려서 그걸 또 살펴본 후에 이제 판결을 내야 되는데 심리가 이어지고, 그 부분도 생략됐거나 아니면 미리 사건 기록을 받아서 연구관이 보고서를 썼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잠시의 해프닝이다. 국민을 믿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님, 이제는 이재명 후보님을 보면서 굉장히 내공이 가득한 전략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셨다라는 저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사건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이제 유죄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본인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민심과 신뢰를 더 의지하겠다. 법률적인 이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국민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라는 저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뭔가 약간 혼란스럽고 헷갈려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된 프레임을 직감적으로 꿰뚫 수 있는 걸 저는 안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님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정치권 내지는 사법부까지 통틀어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저는 진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네.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 과정, 일부 언론의 모욕 주기,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예. 야당 대표이고 야당 대선 후보에게도 이렇게 기득권이 뭉쳐서 정말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평범한 국민들이 만약에 어떤 프레임에 걸린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한 사람과 기득권의 대결이 아니라 평범하고 정직한 국민들과 K 엘리트들 간의 대결이다.
기득권과 하지만 착하고 평범한 국민들과의 대결이고 그 대결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은 기득권을 깨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그 뒤에 정말 백만 천만의 국민 대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의식하셔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장수다. 의연하게 예,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 쉬며 걸으면 님이 진짜 반국가 세력의 사법반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뜨끈이 님이 대법관들이 속보이게 정치판에 참전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선이라 함은 국민의 참정권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이제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야당의 한 후보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사법부 내부에서도 코트라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했어야 했고, 지금 많은 변호사분들도 한 거의 수백 명에 달하는 변호사분들이 이 판단에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내시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적인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준비 기일과 재판을 포함해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인데요. 지금 첫 공판이 2주도 채 안 돼서 잡히고 단 하루 만에 파기환송 선고 후에 고등법원에 배당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신속하게 되는 것은 마치 경주마를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 놓고 네. 출발 신호도 안 해놓고 우리는 공정하다. 너희는 왜 제때 달리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법은 느리더라도 공정해야 되고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바뀐 느낌이고, 아마도 이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전 국민의 로스쿨화가 되고 있다. 맞아요. 저 오늘 그 매일 얘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법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예. 법조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 단계 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지금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아니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결론이 이렇게 빨리 아무런 숙고도 거치지 않고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니, 급발진해서 폭주하는 망가진 자동차가 어떤 사람을 치면 그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급발진하는 예. 그 차의 잘못입니까? 예. 지금 대법원과 지금 서울고법에서 지금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폭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예. 이래서입니다. 예. 더군다나 15일을 지정했다라고 하잖아요. 공식 선거운동이 12일이에요. 네. 공식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해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구속을 못하겠다든가 이런 건 뭐냐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권자의 참정권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 대선 후보 기간에는 수사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판결로 인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 정신입니다. 네네.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맞다. 예. 이런 것이 두고요.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긴장하고 잘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판사들도 내부망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례적이고 불신을 네. 자초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편직 판사도 납득하지 못하는 재판을 어떻게 주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판결문도 좀 화제가 됐었어요. 반대 의견을 냈던 두 명의 판사, 이흥구, 조경희 판사인가요? 그 두 명의 판사가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중요한 선고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아함도 좀 내비치기도 했었죠. 이례적이에요,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선 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것이 저는 당연히 무죄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이슈가 계속 선거 기간 내내 제기가 되고 당선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을 염두해서 대법원이 당연히 2심의 판단을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무죄를 내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법원이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지금 대법원의 구성을 봤을 때도 말씀하신 이제 두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윤석열 정부 또 보수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이고 그리고 전부 다 또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디가 두려운 것인가. 요즘 SNS에서 제가 그 얘기를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터미네이터가 아닌가.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터미네이터가 세상을 구할 것을 알고 과거의 터미네이터가 어렸을 때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터미네이터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긴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그런 위인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왕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의 삶에 언제 태어나는지 그 시간을 대충 맞춰서 그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놓고 당선이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국민의 뜻이고 민심의 천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최대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의 카드를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졸 출신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고졸 대통령한테 대학 몇 학번이냐는 식으로 어느 대학 나왔던 그 무례한 그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게 이른바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는 장면이었죠. 지금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이 엄중한 시국에서 계엄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길바닥에 나와서 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국민들을 지금 사법부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소년공 출신입니다. 검정고시 봤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대학에서도 청바지랑 교련복으로 버텼다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든 건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그걸 보셔야죠.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막 분노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한 판사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사법부 행정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난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 때 사법부 행정책임자들은 뭘 했느냐. 이제 와가지고는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 비판받아 마땅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조 엘리트들이 판결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혐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모든 법조인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특정 정치인에 관한 불편함 또는 경계심이 이렇게 당연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고 전희연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소년공 출신 또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시간에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까지 진학을 했던 분입니다. 정말 비주류의 정점이고요. 엘리트 정치에서라도 너무나 벗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히 일부 기득권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화합하고 융합해서 이루어나가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득권 세력이 특정 교육을 특정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혐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연히 긴장감이 도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연출이라든지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 시절에 했던 업무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때 했던 그런 실행 능력들 이런 것들에 국민들은 감동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유튜브도 지금 100만 구독자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 특정한 지지자들이 그 채널을 구독했다기보다는 정말 유니버셜하게 정말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국민들 서민들이 아마 그 유튜브를 구독하고 또 조회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기소 자체에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할 때마다 그렇다면은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하고 특히나 선거에서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해서 당선이 된 것도 아닌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다음 대선 때까지 하는 이
악랄한 것을 법원이 차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일말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시면서 네. 국민들이 분노가 지금 저는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대법원의 이런 판단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슨 폭주하는 것처럼 선고일 지정하는 것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예.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계 풀어주던 것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기현 판사가 이 구속 취소를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대법원과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니냐, 허락을 받고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기한 행동이 나올 수 있냐라는 의심을 자꾸 국민들이 하게 그때 되는 그리고 거죠. 대법원 반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윤석열 내란 수계는 뭐 서울대 법대 최고 엘리트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 지기현 판사가 뭔가 굽신굽신대는 듯한 봐주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상한 방법을 써서 구속 상태인 내란 수계를 풀어준 거 그리고 지금 일부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이상하게 판결 내리고 있는 거 예.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대법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겠다는데 왜 사법부가 나서 방해하냐?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사법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의 이런 행동을 보면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아예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낙인을 찍고 나서 이 선거에 개입을 하려는 거다. 선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려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네, 이건 정치인의 낙인 찍기가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그 낙인이라는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준비해 놓은 도장을 들고 있다가 상황이 바로 되니까 바로 그냥 유죄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보수 언론들 보도 절차라든지 뭐 정치권 발언들이 이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계획을 한 정말 이거는 제가 사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넷플릭스에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판권을 가지고 팔아도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너무 소설 상황이라는 같고 건 영화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굉장히 좀 부실했던 사실 내란도 그렇고요. 예. 지금의 이 대법원의 판결과 법조인들의 판단 또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내란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고 너무나 졸속하게 모든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도 뭐 이재명 그 후보님을 문제 있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법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거에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 굉장히 유명했던 거 아시죠? 당시에는 네. 주로 이제 언론을 중심으로 지식인 카르텔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네.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법부가 보여준 형태가 바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뭐 칼로도 펜으로도 총으로도 죽일 수 없다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네. 실제예요. 이제 법으로 죽이려고 하네요. 이제 법으로 죽이려고 예. 합니다. 그것도 아니까. 근데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국민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보루가 우리가 보통 대법원이라고 하는데 예. 이번에 그게 깨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국민이 뽑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무엇이다. 저쪽 당의 이름이 국민의힘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권자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무엇인가를 이번 선거에서 저는 오히려 보여주실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죽이기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온갖 권력 카르텔의 그 공격들이 멈추지 않았는데 지금 네. 또 이게 반복되고 있는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제가 민주당에 지금 있는 게 한 22년 정도, 네. 저희 20살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사실 민주당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계시는 선배님들을 제가 존경할 수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 대통령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분들은 저는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예. 철학
철학가이다. 정말 네.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그렇게 탄압을 받고 무시당했던 그 과거를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 기득권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소속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그 상위 1%의 엘리트들 기득권층이 아니라 99%의 국민들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 국민들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저는 후보님께서 당선되실 예. 거라고 봅니다. 지난 5월 1일에요. 대법원 판결이 3시경에 났고요. 4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10시에 이제 민주당이 최상목의 탄핵소추안을 올렸는데 표결이 진행되는 사이에 최상목이 사의를 표명하고 12분 만에 한덕수가 최상목 사표를 수리했어요. 약간 뭔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구여권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예.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 기득권으로 뭉친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 뒤에 여전히 윤석열의 손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기획되지 않고 어떻게 시간을 착착착착 맞춰서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그 기득권 엘리트들이 움직이면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하기보다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재명이란 도구를 쓰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썩은 기득권 엘리트들의 네. 대결 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가병을 한덕수 총리라고 얘기하는데 난가병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난가병 많은 분들이 자꾸 이재명 후보 흔들려고 하는 건데 제가 드라마 선덕여왕 생각이 났더라고요. 왜요?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 선덕여왕이 호의를 베풀고 믿어줬던 사람들이 거꾸로 선덕여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흔드는 그런 세력이 되거든요. 네네. 선덕여왕이 늘 관용과 화합을 베풀지만 이때만큼은 칼을 들어서 참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를 베푼 사람이 바보가 되고 네. 배신자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난가병에 걸린 사람들은 국민이 정말 회초리를 들어서 한번 엄중하게 경고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야 이렇게 누군가를 흔들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구여권 국민의힘은 전략이 이재명 죽이기, 정적 죽이기밖에 없구나, 이재명밖에 없구나, 오로지 다른 전략은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지금 오늘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또 따로 얘기를 할 것이지만 저는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연합이든 자기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 아니면 된다는 것?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은 자꾸 과거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래를 그려야 할 시간에 과거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고작 60일의 국정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본인은 3년이라고 하지만 3년 5년의 대통령을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출마 과정에서도 총리실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호남에 내려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호남 사람은 출신 증명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정말 그 진심과 역사 앞에서 네. 내가 얼마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호남의 정신이 책임과 연대로 살아나가는 네. 것이지 내가 호남에 태어났고 호남의 피를 가지고 있다? 네. 그것은 정말 오히려 저는 한덕수 그 총리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퇴로가 없으니까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자꾸 반기문 사무총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에 제가 지금 그 조사를 해봤더니 예.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지율이 초반에 나왔을 때죠. 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그 MBC가 발표했던 건데요. 반기문 총장이 31%였습니다. 31.6%였고 문재인 후보가 16.2%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올랐던 상황 속에서
당시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치적인 퍼포먼스 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지하철 그 티켓을 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1,000원짜리를 집어넣게 되는데 10,000원짜리 2장을 막 쑤셔 넣으면서 지하철 티켓을 사려고 했었고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네. 어르신들에게 그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드리려는데 쇼죠, 이벤트. 어르신이 또 누워 계시는 상태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평평하게 누워 계시는 상태에서 기억나요. 억지로 이렇게 식사를 예. 먹이려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후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들을 계속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쪽방촌 갔던 모습도 사실은 네. 정말 웃겼어요. 그러니까 쪽방촌을 배경으로 해서 기자들하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또 따로 오세훈 시장 불러다가 이제 밥 같이 먹고 뭐 이런 모습들이 되게 또 이벤트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쪽방촌 갔다 온 다음에 장면은 할 언론에서 찍어서 내보냈더니 다 욕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화나지 않습니까? 딱 화나죠. 떠오르는 장면 있죠. 옛날에 침수했을 때 윤석열 구두발로 그렇죠. 가가지고 네. 사람이 사망한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듯이 들여다보는 그렇죠. 사진을 청와대에서 공개해서 네. 난리 났던 그 장면. 네, 네. 어쩌면 이렇게 한덕수와 윤석열은 닮았을까. 같은 라인이거든요. 내면적 쌍둥이가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을 먹고 자라는 저질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 상황 너무나 엄격하고 5년 후에 미래를 끌고 갈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야당 후보 욕하는 여당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이런 저질 정치는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도 일단 사과부터 하십시오. 예. 내란 수계랑 같이 일하면서 불법 구태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되고 엄밀히만 하면 사실 대선 출마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그나마 나왔고 한덕수 총리 전 총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제 그 광주 영상을 보니까 거기 시민들이 피켓 들고 온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내라 마귀. 내라마귀. 근데 광주 시민들이 어떤 분이에요? 5.18이 어떤 사건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분들이 있는 자리에 뻔뻔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 얼마나 진짜 화가 나시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살아나셨다면 한덕수 불러서 진짜 호통치셨을 것 예. 같다. 내 이름 함부로 얘기하지 마. 호남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범보수 진영 쪽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기다렸다는 듯이 당선 무효 될 수 있다. 직위상실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아니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공직선거법 264조를 보면 당선 무효 요건은 당의 선거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지난 대선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법률적인 검토도 전혀 없이 이런 뭐 거의 가짜 뉴스죠. 네. 그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아마 이준석 후보도 알면서도 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모르지 것 같아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면서도 근데 선동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분들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바쁩니다.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일하고 애 보고 집안일 하고 너무 바쁘신데 이 말을 들으면 맞나? 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누가 막 검색을 해보고 귀한 시간을 써서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말의 무게, 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냅니다. 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뽑아내는 후보 저는 절대로 정정당당하게. 후보로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될 것 같으니까 그냥 수사 준비나 잘 하시고요. 예. 홍매화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돌보세요. 네. 옆집 지금 물어뜯을 때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럼 본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준석을 누가 더 이상 신세대 정치인이라 부를 수가 없다 하는 걸 보니까 이준석은 이미 구악 정치인이다. 그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대법원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을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님 나오셨나요? 예, 저는 정치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을 세 개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가 분리되었다고만 생각하지만 한쪽이 정치적 개입을 하거나 기울었을 때 다른 부가 견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기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부가 막아야 하고 이것이 계속될 때는 저는 탄핵의 이유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파기 활동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구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절차라는 것이 있고 또 관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사실 발언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가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기소돼서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더라도 미국에서는 옥중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지금 사법부의 정치적인 개입을 의심하고 있지만 보다 확실한 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누군가 발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일단 15일 날 고법의 그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일단 연기를 했을 때 연기를 하지 않고 강행했을 때쯤 되면 저는 거의 저희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조국 혁신당의 대선 후보라고 밝히셨는데 이번 사태 이후 조국 혁신당 자체 후보를 내세울 계획 없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압도적인 민주정부의 탄생인데 이들의 계략이 민주정부의 그 후보자들을 다 없애는 전략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탈락을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플랜 B가 가동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고 56.53%의 과반 득표로 한동훈 후보를 이기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라 함은 반탄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연장선이다. 제2의 윤석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는 거 국민의힘의 한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의 정신적 쌍둥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연설 수락할 때 제가 그 뜬 걸 읽어봤는데요. 이 정도면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노동 약자들을 위한 나라를 언급을 하셨는데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일 때 과연 노동 약자의 편이었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정부에서 내내 노조를 네. 반국가세로 취급하고 네. 가장 약한 데 있던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너진 시기가 전 윤석열 정부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청년 일자리요? 아니 내란 수계가 정리되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투자가 이루어지고 무슨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이 되겠습니까? 예, 예. 내란 수계 이후에 100일 동안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민주연구원에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한번 들고 왔을 겁니다. 예. 여기. 외국인 투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때 증시 난리 났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과를 안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예. 본인이 내란 수계 정권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이 내란 수계의 계엄을 못 막은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대통령 후보로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뚜렷한 비전도 없어요. 네. 이런 후보를 어떻게 믿고 경선을 하라는 건지 저는 경쟁을 하는 건지 좀 답답한데 이 당이냐 저 당이냐 떠나서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반성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네. 아까 수락연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의견도 오늘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분에 대한 역사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식민지 시대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후보를 냈습니다. 국힘에서. 네, 뭐 저희는 뭐 과거에 좌파는 사탄이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로서 포용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태극기 부대와도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회사가 잘 돼야 노조가 잘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모든 당의 권한들을 갖게 되는데 네. 그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너무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국민의힘은 구로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구로구청장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이죠. 네. 저는 그 논리와 같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고요. 그리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그렇다면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과거의 결별을 약속해야 합니다. 과거는 절단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수락이 되고 나서 바로 먼저 했던 말이 윤석열 출당할 생각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또 그런 행동을 국민들께 보여야 할 타이밍에서 절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 태극기도 품고 가겠다? 과거의 탄핵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 내란 세력과 동조하겠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시즌2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이 오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선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남는 게 뭐 생머리, 그죠? 키높이 구두, 바퀴벌레가 될 것이냐, 바퀴가 될 것이냐, 깐족거린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비전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룹니다. 국민의힘의 이번에 대선 예비 후보님들이 SNL을 너무 어설프게 따라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국민들이 이제 SNL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냥 막 웃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예비 주자들이 이제까지 토론을 보면서 국민들이 웃는 거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합니다. 예.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그것도 한때 여당이었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 저 정도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민주당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은요. 메가시티, 지역균형 발전, AI 시대에 있어서의 정치의 역할 등등입니다. 너무 수준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 비유를 했는데 어떤 분은 펄쩍 뛰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썬데이 서울이고 한쪽은 노벨문학상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굉장히 좀 우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 기분이 뭐 날씨도 좀 꿀꿀하고 우울하다 이랬는데 그 한동훈과 홍준표의 토론회를 보면서 네, 좀 기분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좀, 코미디. 네, 너무나 코미디 같았고 웃겼고 네. 2025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의 토론회가 맞는지 예. 제 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선이었고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웃었지만 정말 그냥 우프다는 말이 맞았죠. 네. 웃으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좀 안타까운 마음과 좀 슬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뭐 말장난하고 깐족거린다, 외모나 어떤 사생활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너무나 실망을 했고 반면 이재명 후보를 보시죠. 이재명 후보님을 보시면 보여주는 언어와 정책과 그런 그러니까요. 방향, 비전, 국민의 삶에 대한 진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언어 하나, 인사하시는 것, 쳐다보시는 것, 말씀하시는,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까지도 준비되어 있죠. 굉장히 이미. 준비되고 예, 치밀하게 계산된 네.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한 자신의 정책과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모든 행동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예능이었고 유머였고 버라이어티였고 정치인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전국 다니시면서 경청 투어 하시는 이재명 후보님 보면
정말 준비되어 있구나. 되게 시민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좀 비교됐던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어제 한덕수 후보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죠. 한덕수 후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쪽방촌에 갔는데 약간 그 표정이나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교가 됐어요.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라 해서 김문수라든지 한덕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범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화에 나설 텐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빅텐트 아니고요. 전 썩은 텐트나 빈 텐트, 빈 깡통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의제가 있는 게 빅텐트죠. 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우리가 빅텐트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빅이 아니에요. 원대한 꿈을 갖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비전을 보여줄 때 모이는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는 그걸 빅텐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보이세요? 반 이재명 빼고 뭐 구호가 보이세요? 네. 제가 기자 출신이라 샅샅이 봤는데도 도대체 무슨 비전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반면 지금 민주당은 계속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통합과 민생이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국민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의원님도 저도 일산 킨텍스에 했는데 다 같이 외쳤습니다. 예.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울었어요. 네. 국민을 통합하자 이 말에. 예.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도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정치는 두려움을 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라는 계속 두려움만 심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그들에게는 더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당시에 킨텍스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막 눈물을 흘리시던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압도적으로 당선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네. 아마도 다른 국민들도 그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댁에서 또 지금 보면은 해외 재외국민 투표에서 9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나 압도적이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가끔은 우리가 그 내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 외부적인 시각에서 내부를 볼 때 그게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표를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관료를 계속했죠. 50년 동안 본인이 관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자신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이 책임을 졌고 자기는 그냥 실행하는 자리였던 거죠. 책임을 져보지 않은 사람이 관찰자였던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요. 늘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성남시장도 그렇고요. 경기도지사도 그렇고요. 지금 당대표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거와의 인연을 끊고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게. 지금 국민들 너무 배고프잖아요. 네, 먹고 네. 사는 거 힘들다. 국민의힘 공갈빵 공갈빵 갖고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이 모이고 있는 범보수 세력까지도 모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 보여지는 건 든든한 국밥 같은 그리고 든든한 비빔밥 같은 정치가 민주당에 딱 보여주고 있는 맞네. 정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요 이슈들, 이 중요한 시기에 세밀하게 정리해드리는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 처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연구원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 50분마다 끝장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뉴스 토마토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